토요일 오전 10시 나는 거실 카펫에 엎드려 새로 산 다육이 분갈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현관문을 부술 기세였다. 내 손은 아직 흙투성이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문을 열러 일어섰다. 마음속으로 이 시간에 누구일까 생각했다. 택배 기사님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친척들은 오기 전에 항상 미리 연락을 한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박영희 여사님이 불룩한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문 앞에 서 계셨다. 왼쪽에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얼굴이 온통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여자아이를, 오른쪽에는 콩나물처럼 마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는 남자아이를 붙들고 있었다. 나는 그 두 아이를 알아보았다. 시아주버니 이강민의 2 자녀였다. 큰 아이는 소희, 올해 6살, 작은 아이는 준서, 올해 4살이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2 아이를 집 안으로 밀어넣으며 소리쳤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아파트 전체에 울릴 정도였다. 임서연, 어서 거실 좀 치워라. 소희랑 준서,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니까.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아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모종삽을 현관 신발장 위에 던지며 말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세요? 앞으로 여기서 산다니요? 시어머니는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지퍼가 열리자 그 안에 있던 옷과 장난감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냐니? 내 시아주버니 다음 주에 재혼하는 거 몰라? 새색시가 애 딸린 남자는 싫다잖아. 애들 키울 여력도 없고 네가 큰형수니까 이 애들 네가 안 키우면 누가 키워? 제가요?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바닥에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니, 똑똑히 아세요. 소희와 준서는 강민 씨의 아이들이지 저와 강훈 씨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본인이 결혼하느라 키울 시간이 없으면 애초에 애는 왜 낳았답니까? 옆에 서 있던 소희가 겁을 먹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요 하며 울었다. 울긴 뭘 울어? 시어머니는 소희를 매섭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나에게로 고개를 돌려 막무가내로 소리쳤다. 임서연,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강훈이는 이 집안의 장남이야. 장영여부 장숑유후라고. 형이 아버지나 마찬가지라고. 동생 자식들은 당연히 형이 책임져야지. 이 애들 내가 이미 데려왔으니 성인이 될 때까지 네가 키워야 한다. 나는 시어머니의 그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와 강훈 씨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예단비 한 푼 보태주지 않으셨다. 신혼집 전세금은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셨고 인테리어 비용은 내 예금으로 해결했다. 나중에 내가 아들 민준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시아주버니 애들을 돌봐야 한다며 딱 한 번 찾아오셨을 뿐 계란 한 판도 사오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아주버니가 재혼한다니까. 2 아이를 나한테 떠넘기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어머니, 그 말씀은 동의 못하겠네요. 나는 팔짱을 끼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훈 씨는 장남이지만 강민 씨 아이들을 대신 키울 의무는 없어요. 강민 씨가 아이들의 친아버지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그의 법적 의무예요. 제 의무도 강훈 씨 의무도 아니고요. 정 아이들이 걱정되시면 강민 씨를 설득해서 재혼을 말리시거나 아니면 새 부인이 아이들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야죠. 아이들을 저희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손을 뻗어 나를 밀치려 했다. 강민이가 겨우 자기랑 살아주겠다는 여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애들 때문에 그 귀한 인연을 망치게 해? 너희 집은 형편도 좋으면서 애들 더 키우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돈 쓰기 아까워서 이러는 거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임서연, 이 애들 오늘 네가 맡아야 한다. 안 그러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큰아들은 이렇게 독한 며느리를 얻어서 동생 하나 도와주기는커녕 친조카들도 나 몰라라 하는구나. 이 애들 아무도 안 키우면 앞으로 어떡하라고. 이웃 사람들 다 와서 보세요. 자기 조카들도 버리는 이렇게 악독한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울고불고 소란을 피우자 복도에서 이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엿보기 시작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분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어머니,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저 강훈 씨한테 전화해서 이 상황을 직접 판단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억지 부리시는 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요. 시어머니는 관리사무소라는 말에 울음소리를 잠시 멈칫했다가 곧바로 다시 울부짖었다. 전화해. 얼마든지 해. 강훈이가 감히 제 동생을 안 돕겠다면 그놈은 불효자식이야. 앞으로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려는지 보자고. 나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바로 강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강훈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 지금 고객이랑 미팅 중인데 당신 빨리 와야겠어요. 어머님이 강민 씨 애들 둘 데리고 와서 성인 될 때까지 우리 보고 키우라고 하시네요.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여기서 드러누워 소란 피우고 계세요. 나는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전환해서 강훈 씨가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게 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강훈 씨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 내가 이쪽 일 빨리 마무리하고 갈게. 20분이면 도착할 거야. 일단 어머니랑 싸우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줘.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몸의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거봐, 강훈이는 그래도 말이 통하지. 걔가 오면 분명히 애들 키우는데 동의할 거다.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욕실로 가서 손을 씻었다. 나왔을 때 소희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내 립스틱을 들고 벽에 낙서하는 것을 보았다. 준서는 내 서랍을 뒤져서 새로 산 보석함을 열어젖히고 있었다. 소희야, 준서야,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나는 재빨리 달려가 소희 손에서 립스틱을 빼앗고 보석함을 다시 닫았다. 립스틱은 이미 엉망으로 뭉개졌고 벽에는 빨간색 낙서가 여러 줄 그어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도 사과는커녕 아이들을 감쌌다. 애들이 어려서 뭘 모르고 그런 거지. 벽에 좀 낙서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다시 칠하면 될 거 아니야. 뭐 그리 큰 소리로 애들을 놀라게 해? 다시 칠해요? 나는 벽에 낙서를 가리키며 화가 나 손을 떨었다. 이 벽, 제가 지난달에 막 시공한 친환경 페인트예요. 다시 칠하려면 수백만 원은 든다고요. 그리고 저 립스틱, 제 생일 때 강훈 씨가 사준 거예요. 백화점에서 10만 원 넘게 주고 산 거라고요. 애들이 뭘 모르면 어머님도 뭘 모르세요? 좀 말리셨어야죠. 내가 뭘 말려. 시어머니는 두 아이를 자기 등 뒤로 끌어당겼다. 애들이 자기 집에서 마음대로 노는 게 뭐가 어때서? 앞으로 여기가 걔들 집인데 마음대로 만지고 싶으면 만지는 거지. 네가 보기 싫으면 네가 나가? 여긴 제 집이에요.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 아파트 저희 부모님이 전세금 보태주셨고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어머님이 저더러 나가라 마라 할 자격 없으세요. 아이들을 여기서 살게 하고 싶으시다면 어림도 없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 도어록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강훈 씨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널브러진 짐과 벽에 립스틱 자국을 보았다. 그리고 나와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 시어머니는 즉시 달려가 강훈 씨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아들아, 잘 왔다. 내 아내가 소희랑 준서를 여기서 못 살게 해. 나랑 싸우기까지 했다고?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강훈 씨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에 화를 억누르며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설명했다.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라고 요구한 것과 두 아이가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벽을 더럽힌 것까지 모두. 강훈 씨는 다 듣고 나서 미간을 찌푸리며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강민이 아이들은 강민이가 직접 키워야죠. 저희가 대신 키울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서연이 말이 맞아요. 이 집은 장모님께서 도와주신 집이니 저희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강훈 씨가 내 편을 드는 것을 듣고 시어머니는 잠시 멍해졌다. 그러고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아들아, 어떻게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밖으로 굽니? 쟤들은 네 친동생의 자식들이야. 네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걔가 장가를 못 가면 우리 씨 집안 대가 끊긴다고. 어머니, 강민이는 이미 재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가 끊기다니요. 강훈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건 걔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정말 강민이를 위하신다면 걔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셔야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시면 안 되죠. 시어머니는 강훈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다시 나에게 화살을 돌렸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뒤에서 강훈이를 조종하는 거지? 임서연, 이 악독한 것. 네가 우리 씨 집안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제가 조종했다고요? 나는 내 코를 가리키며 기가 막혀 웃었다. 어머니, 제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보고 키우라고 강요하신 거지. 제가 강훈 씨를 조종한 게 아니에요. 강훈 씨는 성인이고 자기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종할 필요도 없고요. 강훈 씨도 나를 거들며 말했다. 어머니, 서연이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이건 서연이와는 상관없는 제 생각이에요. 어서 아이들 데리고 돌아가셔서 강민이랑 잘 이야기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하세요. 시어머니는 우리 둘 다 동의하지 않자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얘졌다. 그녀는 우리 둘을 가리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지막에 갑자기 바닥에 여행 가방을 집어들어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다. 좋아, 좋아. 너희 둘 다 안 돕겠다 이거지? 내가 말하는데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나도 이대로는 못 물러나.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두 아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갔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다시 뒤돌아 나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임서연, 너 두고 봐.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복도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강훈 씨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아 가볍게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여보, 미안해. 당신 힘들게 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 벽에 립스틱 자국과 바닥에 흩어진 옷과 장난감들을 보니 마음속의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힘든 건 둘째치고 이 집 엉망으로 만든 거랑 내 립스틱 너무 속상해. 강훈 씨는 웃으며 망가진 립스틱을 집어들고 벽에 자국을 보았. 괜찮아. 립스틱은 내가 새로 사줄게. 벽 자국은 내가 오후에 업체 불러서 지워달라고 할게. 정 안 되면 새로 칠하면 되지. 화내지 마. 화내서 건강해지면 그게 더 손해야. 나는 강훈 씨의 어깨에 기댔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결코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에게 아이들을 키우게 하려 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단단히 준비해야 했다. 그녀의 뜻대로 되게 둘 수는 없었다. 강훈 씨는 말한 대로 오후에 바로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벽에 립스틱 자국을 지우게 했다. 기사님이 오셔서 벽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친환경 페인트의 자국이 좀 깊게 스며들어서요. 최대한 지워보겠지만 깨끗하게 안 지워지면 부분적으로 다시 덧칠해야 합니다. 비용은 1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쓰렸다. 하지만 강훈 씨는 대범하게 기사님에게 말했다.
최선을 다해 지워주시고 정 안 되면 더 칠해주세요. 돈은 문제 없습니다. 기사님이 일을 시작하자 나와 강훈 씨는 베란다의 작은 티테이블에 앉아 기사님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분위기는 조금 어색했다. 잠시 후 강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사실 우리 어머니도 참 딱한 분이야. 다 강민이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겠지. 나는 찻잔을 든 손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당신 말은 우리가 강민 씨 아이들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야? 강훈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뜻은 아니야. 그냥 그래도 친형제고 친조카들인데 정말 모른 척하면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날까봐. 우리가 정이 없다느니 불효자라느니.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막 가라앉혔던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강훈 씨, 잊었어? 우리 결혼할 때 당신 어머니 예단비 한 푼 안 주셨어. 신혼집 전세금은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셨고 인테리어 비용은 내가 모은 돈으로 했어. 그때 당신 어머니는 왜 정을 생각 안 하셨을까? 나중에 내가 민준이 낳았을 때 우리 엄마 몸이 안 좋으셔서 당신 어머니께 며칠만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잖아. 당신 어머니는 강민 씨 애들 돌봐야 한다면서 하루도 안 오셨어. 전화도 몇 번 안 하셨고 그때는 왜 정을 생각 안 하셨을까? 이제 강민 씨가 재혼하는데 애들이 걸리적거리니까 그제야 우리가 생각난 거야?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애들을 키우라고? 그러면서 정인이 효돈이 하는 걸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 나는 점점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소문이 나면 또 어때?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억지를 부리는 건 그쪽이야. 우리가 왜 그런 억울함을 당해야 해? 강훈 씨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입을 몇 번 벙긋거리다가 결국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당신이 억울한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시잖아. 강민이는 내 동생이고 당신 어머니고 당신 동생이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희생해서 그들을 맞춰줘야 한다는 거야?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찾아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 봐. 지난달에 우리 민준이 데리고 병원 가서 검사받은 영수증이야. 민준이 기관지염 때문에 검사비랑 약값만 30만 원 넘게 나왔어. 우리도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적잖게 들어가. 거기에 애둘이 더해지면 매달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드는지 알아? 분유, 기저귀, 옷, 장난감, 학원비, 나중에는 예체능 학원비까지. 이거 장난 아닌 돈이야. 게다가 우리 평소에 일하느라 바쁘잖아. 나 매일 퇴근하고 와서 밥하고 민준이 숙제 봐줘야 해. 당신은 야근도 잡고 여기에 애 둘이 더해지면 누가 그 애들을 돌봐? 아이돌 보미를 쓰면 그건 또 얼마야? 우리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생각해봤어? 나는 사진을 가리키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강훈 씨, 우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우리도 우리 가정을 꾸려야 하고 우리 삶을 살아야 해. 다른 사람의 책임을 대신 져줄 의무는 없어. 강훈 씨는 영수증을 보고 또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망설임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너무 정이나 남들 시선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어려움은 생각 못했네. 당신 말이 맞아. 우리는 강민이 아이들을 키울 의무가 없어. 이건 당신 뜻대로 할게. 앞으로 어머니가 또 이 얘기를 꺼내시면 내가 단호하게 말할게. 나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강훈 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발신자 표시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매우 화가 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강훈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동안 듣고 있다가 가끔 내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에 그는 말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안 돼요. 더 이상 저희를 강요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서연이한테 말해볼게요. 전화를 끄는 강훈 씨의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 말씀이 강민이 새 부인이 우리가 애들 안 맡아주는 거 알고 화가 났대요. 아이들 문제 해결 안 되면 강민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다네요. 강훈 씨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또 만약 강민이가 결혼 못하면 이씨 집안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더러 당신한테 다시 잘 말해보래요. 우리가 그냥 불쌍히 여겨서 아이들을 데려와 키우면 안 되겠냐고요. 그분을 불쌍히 여기면 우린 누가 불쌍히 여겨주는데요?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그냥 강민 씨 결혼을 핑계로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수작일 뿐이에요. 강훈 씨, 이건 절대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전 절대 동의 안 해요. 알아, 나도 동의 안 했어. 강훈 씨는 서둘러 말했다. 어머니한테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도울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듣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안 도와주면 우리 집에 와서 매일 버티고 있겠대요. 우리가 동의할 때까지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말하면 그대로 실행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강훈 씨에게 말했다. 정말 오시면 우리 경찰에 신고해요. 그건 불법 주거 침입이에요. 경찰이 해결해 줄 거예요.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닐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신데. 강훈 씨는 조금 망설였다. 심하다고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 집에 눌러 앉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심한 게 아니라고요? 강훈 씨, 당신이 이렇게 계속 마음 약하게 굴면 안 돼요. 당신이 약하게 나갈수록 그분은 더 기세등등해질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굴복하면 앞으로 더 많은 요구를 하실 거고 우리 삶은 평온할 날이 없을 거예요. 강훈 씨는 침묵했다. 한참 후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정말 와서 소란 피우시면 경찰에 신고하자. 바로 그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도 아주 세게 끊임없이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와 강훈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누가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다. 강훈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문 열게. 내가 잘 말씀드려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는 그를 따라 현관으로 갔다. 강훈 씨가 문을 열자 역시나 시어머니였다. 그녀의 손에는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아마 여기서 장기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온 모양이었다. 우리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난 모르겠다. 너희가 애들 안 데려오면 나 여기서 살 거다. 내가 매일 너희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렇게 도와줄 테니 애들 키워주는 걸로 퉁치자. 어때?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강훈 씨가 그녀를 막았다. 저희는 정말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요. 제발 더 이상 저희를 강요하지 마세요. 네? 내가 너희를 강요해? 내가 지금 너희한테 애원하는 거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서연아, 어미가 부탁한다. 제발 소희랑 준서 좀 데려와서 키워줘. 강민이가 결혼 못하면 우리 이씨 집안대가 끊긴단 말이다. 이 어미가 너한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린다. 나는 기겁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이런 수까지 쓸 줄은 몰랐다. 주변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엿보기 시작했다. 몇몇은 소곤거리며 수군거렸다. 나는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서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어서 일어나세요. 이게 무슨 짓이세요? 이러시면 남들이 저희를 뭐라고 보겠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내가 아는 건 강민이가 결혼 못하면 나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뿐이야.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않고 울면서 말했다. 서연아, 그냥 이 늙은이 불쌍히 여기고 엄마 없는 저 두 아이 불쌍히 여겨서 데려와 키워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약속할게. 내가 너희 도와서 애들 돌봐줄게. 절대 폐 안 끼칠게. 강훈 씨는 바닥에 무릎 꿇은 어머니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다. 어머니, 어서 일어나세요. 말씀은 앉아서 하세요. 이러시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안 일어나. 너희가 애들 키우겠다고 동의할 때까지 안 일어나.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렸다. 나는 강훈 씨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 하나를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 파일에서는 시아주버니 이강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형이랑 형수는 분명히 제 애들 키워줄 거예요. 그 집 형편 좋으니까 애들 더 키우는 거 별거 아니에요. 게다가 어머니는 어른이시잖아요. 어머니가 가서 한바탕 소란 피우시면 그 사람들 분명히 굴복할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애들 데려오면 되죠. 이 녹음 파일은 지난번에 내가 시댁에 물건을 전해드리러 갔을 때 우연히 강민 씨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다. 나는 원래 이걸 꺼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녹음 내용을 듣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멎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네가 어떻게 이 녹음 파일을? 강훈 씨도 멍해졌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고 또 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매우 굳어 있었다. 어머니, 강민이가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걔는 애들을 키울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떠넘기고 싶었던 거네요. 자기가 자리 잡으면 다시 데려가려고?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눈빛은 강훈 씨를 피했다. 일부러가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일부러 걔를 도와서 우리를 속이신 거잖아요. 강훈 씨의 목소리는 커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 아들이고 며느리예요. 강민이도 어머니 아들이고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편애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걔를 도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냐고요? 나는 그냥 강민이가 결혼 잘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다. 걔가 잘 살게 하려고 우리 삶은 희생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강훈 씨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오늘부터 다시는 저희에게 아이들 키우라는 말씀 꺼내지 마세요. 저희는 절대 동의 안 할 겁니다. 어머니께서도 평온하게 살고 싶으시면 어서 돌아가세요. 더 이상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만약 또 소란을 피우신다면 그때는 정말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강훈 씨의 단호한 눈빛을 보았다. 이번에는 그가 정말로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 무릎에 먼지를 털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나를 죽일 듯이 쏘아보며 말했다. 임서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강훈이가 나한테 이럴 리 없어. 너 두고 봐. 이걸로 안 끝나.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보자기를 집어들고 나를 매섭게 쏘아본 후 몸을 돌려가 버렸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훈 씨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죄책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미안해. 또 당신 힘들게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어머니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할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당신이 내 편에 서주기만 하면 나는 괜찮아. 그래도 어머니가 이대로 포기하실 것 같지는 않아.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강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아. 앞으로 어머니가 또 전화하시면 그냥 안 받을게. 또 집에 찾아오시면 그때는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나는 왠지 시어머니와 강민 씨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들은 분명 다른 방법을 써서 우리를 압박해 올 것이다. 나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그들의 뜻대로 되게 둘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다음 날 나는 좀 조용할 줄 알았다. 하지만 문제는 더 빨리 찾아왔다.
그날 나는 회사에서 아침 회의를 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그 번호로 또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하는 수 없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형수님, 저예요, 강민이. 전화기 저편에서 시아주버니 이강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형수님, 제발요, 저 좀 도와주세요. 소희랑 준서 몇 년만 좀 맡아주세요. 제가 자리 잡으면 반드시 애들 데려오고 형수님이랑 형한테 꼭 보답할게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마음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역시나 시어머니가 안 되니 이번엔 강민 씨가 직접 나선 것이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 씨, 저와 당신 형은 이미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 아이들을 키울 의무가 없다고요. 당신 아이들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형수님, 제가 안 키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강민 씨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다. 제 여자친구,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도 애가 하나 있어서 쉽지 않은데 거기에 소희랑 준서까지 더해지면 저랑 결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저 이제 40인데 겨우 저랑 살아주겠다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요. 당신 결혼은 중요하고 아이들의 성장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 강민 씨, 당신은 아이들의 친아버지예요. 아이를 양육하는 건 당신의 법적 의무라고요. 당신이 원한다고 떠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결혼을 위해서 아이들을 남에게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아이들 엄마한테는요? 아이들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강민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했다. 이어서 그는 다시 말했다. 형수님, 제가 아이들한테 그리고 전처한테 미안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을 못하면 나중에 늙어서 누가 저를 돌봐주겠어요? 소희랑 준서도 나중에 크면 온전한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온전한 가정이요? 당신은 아이들을 우리에게 버리고 자기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겠다고요? 그게 당신이 아이들에게 주는 온전한 가정이에요? 나는 기가 막혀 웃었다. 강민 씨, 그런 그럴듯한 핑계는 그만 대세요. 당신은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형수님, 저 정말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강민 씨는 계속 울면서 변명했다.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 애초에 아이들을 낳을 때는 방법이 없을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이혼할 때는 왜 그렇게 아이들 양육권을 뺏어오려고 했는데요? 나의 연이은 질문에 강민 씨는 할 말을 잃었다. 예전에 강민 씨와 그의 전처가 이혼할 때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또 시어머니 앞에서 효자인 척하려고 두 아이의 양육권을 기어코 뺏어왔었다. 이 씨 집안 아이들은 남의 손에 키울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재혼하려니 아이들이 걸리적거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강민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했다. 형수님, 제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알아요. 여기서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제가 결혼을 못하면 우리 이씨 집안대가 끊긴다고요. 우리 엄마도 화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형수님, 우리가 한 가족인 셈치고 저 좀 불쌍히 여기고 우리 엄마 좀 불쌍히 여겨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한 가족이요? 당신이 전처랑 재산 다툼하면서 아이들 뺏어올 때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이제 당신 결혼하려는데 애들이 걸리적거리니까 그제야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요? 나는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 강민 씨, 더 이상 저한테 울면서 불쌍한 척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저와 당신 형은 절대 당신 아이들을 키워주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방법을 찾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강민 씨는 결코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나 오후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르자 강민 씨가 준서를 안고
소희의 손을 잡고 아파트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를 보자마자 강민 씨는 재빨리 달려와 준서를 내 앞으로 밀었다. 준서야, 얼른 형수님이라고 불러. 형수님한테 집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 준서는 겁먹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형수님 하고 불렀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아팠다. 소희는 강민 씨 등 뒤에 숨어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강민 씨는 소희가 엄마를 찾는다는 말을 듣자 표정이 굳어지며 소희를 향해 소리쳤다. 울긴 뭘 울어. 엄마는 우리 버렸어. 앞으로 형수님이 내 새엄마야. 형수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소희는 강민 씨의 호통에 겁을 먹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준서도 따라 울었다. 나는 두 아이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강민 씨를 향해 말했다. 강민 씨, 애들 겁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왜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겁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강민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형수님, 보세요. 이 애들 얼마나 불쌍해요. 아무도 안 키우면 애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형수님은 애들이 길거리에 낳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길거리에 낳는다고요? 그건 너무 과장된 말이에요. 나는 강민 씨를 가리켰다. 당신은 팔다리 멀쩡하고 일해서 돈도 벌 수 있잖아요. 왜 아이들을 못 키운다는 거예요? 당신 월급도 적지 않잖아요. 당신 여자친구가 싫다고 하면 아이들을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거나 아이돌보미를 고용할 수도 있잖아요. 왜 꼭 우리한테 떠넘기려는 거예요? 월급은 적지 않지만 저도 결혼 자금 모아야 하고 제 여자친구랑 그 애도 부양해야 해서 소희랑 준서 키울 여유 자금이 없어요. 강민 씨는 울면서 말했다. 형수님, 형수님이랑 형 형편 좋은 거 알아요. 그냥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이번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 형편이 좋은 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에요. 나는 화가 나서 말했다. 강민 씨,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당신 지난달에 새 차로 바꿨잖아요. 수천만 원짜리로. 차 바꿀 돈은 있으면서 애 키울 돈은 없다고요? 누굴 속이려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강훈 씨에게서 들었었다. 강민 씨가 지난달에 새 차를 샀다고. 그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샀다고 했다. 그는 차 바꿀 돈은 있으면서 자기 친자식을 키울 돈은 없다고 아이들을 우리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강민 씨는 내가 차 바꾼 이야기를 하자 얼굴이 하얘졌다. 눈빛이 흔들리며 말했다. 형수님, 그 차는 제 여자친구 차예요. 제 차가 아니고요. 그래요? 나는 당신 형한테 들었는데 그 차 당신이 모은 돈으로 샀고 명의도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민 씨,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아는 모양인데 당신은 그냥 애 키우기 싫어서 우리한테 떠넘기고 자기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강민 씨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거짓말해서 형이랑 형수님 속여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 여자친구를 놓칠 수 없어요. 제발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이들 몇 년만 맡아주세요. 제가 형수님께 소처럼, 말처럼 충성을 다할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나는 서둘러 그를 일으켜 세웠다. 강민 씨, 어서 일어나세요. 여기서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안 일어나요. 형수님이 애들 맡아준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요. 강민 씨는 고집을 부렸다. 형수님, 제가 형수님이랑 형한테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두 아이 불쌍히 여겨서
데려가 주세요. 바로 그때 강훈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이 광경을 보고 재빨리 달려와 강민 씨를 일으켜 세웠다. 강민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일어나. 말은 앉아서 해. 형, 마침 잘 왔어. 강민 씨는 강훈 씨를 보자 구세주를 만난 듯 강훈 씨의 팔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다. 형, 제발, 나 좀 도와줘. 소희랑 준서 몇 년만 맡아줘. 내가 자리 잡으면 반드시 애들 데려오고 형이랑 형수님한테 꼭 보답할게. 강훈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아, 나랑 내 형수는 이미 분명히 말했어. 우리는 내 아이들을 키울 의무가 없다고. 내 아이들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아이들을 남에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직장 구해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해. 형, 나 직장 있잖아. 나 매달 돈도 꽤 벌어. 그런데 나도 내 여자친구랑 그 애 부양해야 해서 소희랑 준서 키울 여유 자금이 정말 없단 말이야. 강민 씨는 계속 울면서 변명했다. 내 여자친구랑 그 애는 부양해야 하고 내 아이들은 부양 안 해도 되는 거냐? 강훈 씨는 화가 나서 말했다. 강민아, 너 정말 실망스럽다.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우리 형제 사이도 더 이상은 없어. 강민 씨는 강훈 씨가 그렇게 말하자 울음을 멈췄다. 그는 강훈 씨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형,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친형제잖아. 형은 내가 장가도 못 가고 소희랑 준서가 아무도 없이 크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내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스스로 책임을 지길 바라는 거야. 강훈 씨는 말했다. 강민아, 네가 정말 방법이 없다면 아이들 엄마를 찾아가서 상의해봐. 아이들 양육권을 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지 아니면 너희 둘이 같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지. 너는 항상 아이들을 남에게 떠넘길 생각만 하잖아. 그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야. 아이들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강민 씨의 표정이 또 변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찾아가 봤어. 그 사람은 애들 원하지 않아. 자기도 재혼해서 자기 가정이 있다고 아이들 때문에 방해받고 싶지 않대.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더더욱 당신이 아이들을 키워야지.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강민 씨, 더 이상 핑계대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아이들 키우기 싫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데 당신이 계속 저와 당신 형을 괴롭히면 우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정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강민 씨는 나와 강훈 씨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강훈 씨의 팔을 놓았다. 소희와 준서를 보며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소희야, 준서야,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너희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했구나. 소희와 준서는 강민 씨를 보고 더 크게 울었다. 나는 두 아이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된다. 한번 마음 약해지면 끝없는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강훈 씨는 강민 씨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강민아, 네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아이들 문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네가 정말 어려우면 내가 좋은 어린이집을 알아봐 주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봐 줄게. 수입을 좀 늘리도록.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책임은 네가 스스로 져야 해. 강민 씨는 고개를 들고 강훈 씨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격이 가득했다. 형, 정말이야? 형이나 어린이집이랑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봐 줄 거야? 응, 우리가 형제니까. 강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억해.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야. 앞으로의 길은 네가 스스로 걸어가야 해. 아이들을 양육하는 책임도 네가 스스로 져야 하고. 알아. 고마워, 형. 고마워, 형수님. 강민 씨는 감격해서 말했다. 나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잘 키울게. 다시는 형이랑 형수님한테 폐 안 끼칠게.
강민 씨가 마침내 책임을 지기로 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 일이 마침내 일단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는 것을. 며칠 후 나는 알게 되었다. 강민 씨는 전혀 아이들을 잘 키울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단지 나와 강훈 씨를 속이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이미 다른 방법을 생각해 두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훈 씨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다. 시어머니가 건전하였다. 전화를 끊은 후 강훈 씨의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강민이가 소희랑 준서를 시골 친척 집에 보냈대. 그 친척 집은 형편이 아주 안 좋고 애들도 둘이나 있어서 소희랑 준서를 돌볼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야. 어머니는 우리 보고 빨리 애들을 데려오래. 안 그러면 애들이 고생할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을 떨었. 이강민, 이 인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이들을 그런 곳에 보내다니. 아이들을 고생시키려는 거잖아. 나 지금 당장 강민이한테 전화해서 애들 데려오라고 할게. 강훈 씨는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꺼내 강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한참 울려도 받지 않았다. 강훈 씨는 몇 번 더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다. 나와 강훈 씨는 모두 조급해졌다. 만약 아이들이 시골에서 고생하면 우리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다. 안 되겠어. 우리가 시골에 가서 애들을 데려와야 해.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강훈 씨에게 말했다. 어떻게 되든 아이들을 그런 곳에서 고생하게 둘 수는 없어. 강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우리 지금 바로 가자. 내가 먼저 어머니한테 그 친척집 주소가 어딘지 정확히 물어볼게. 강훈 씨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친척집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우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아 시골로 향했다. 가는 내내 내 마음은 조급했다. 소희와 준서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었다. 2시간 넘게 차를 몰아 우리는 마침내 그 친척집에 도착했다. 그곳은 낡고 허름한 시골집이었다. 마당에는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었고 몇몇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몸은 온통 흙투성이었다. 우리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소희와 준서가 문 앞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었다. 손에는 딱딱하게 굳은 호빵 반쪽을 들고 뜯어먹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나는 재빨리 달려가 소희와 준서를 품에 안았다. 소희야, 준서야, 너희 고생 많았구나. 소희와 준서는 나를 보자 와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형수님,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 싫어요. 여기 너무 더러워요. 배고파요. 나는 두 아이를 안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강훈 씨는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 친척을 찾아가 화가 나서 말했다. 어떻게 애들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애들한테 딱딱한 호빵이나 먹이고 이렇게 낡은 옷을 입힐 수 있냐고요. 그 친척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강민 씨가 애들 데려올 때 20만 원 주면서 며칠만 좀 봐달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도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 걔들 돌볼 여유돈과 시간이 있겠어요? 강민 씨는요? 그는 언제 애들 데리러 온대요? 강훈 씨가 물었다. 며칠 있다가 온다고 했는데 내가 전화해도 받지를 않아요. 친척이 말했다. 나와 강훈 씨는 모두 깨달았다. 강민 씨는 전혀 애들을 데리러 올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냥 아이들을 여기에 버리고 우리가 이 뒷수습을 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반드시 이강민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가 우리를, 아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게 둘 수는 없다. 나는 소희와 준서를 안고 그들의 흙투성이 작은 얼굴과 얼어서 빨개진 작은 손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다. 강훈 씨는 그 친척과 몇 마디 다퉜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우리를 데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소희와 준서는
내 품에 기대어 시골에서의 겪은 일들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 친척집 아이들이 자기들 먹을 것을 빼앗고 밀치기까지 했다고 했다. 밤에 잘 때는 차갑고 작은 침대에서 얇고 더러운 이불을 덮고 서로 꼭 껴안고 자야 했다고.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꼭 껴안았다. 마음속의 분노는 점점 더 타올랐다. 이강민, 이 짐승 같은 인간. 자신의 결혼을 위해 어떻게 자기 친자식들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그런 곳에 버려두고 고생시키다니. 그는 아버지 자격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서둘러 소희와 준서에게 따뜻한 물을 받아 목욕을 시켰다. 그리고 아들 민준이의 깨끗한 옷 2벌을 찾아 입혔다. 강훈 씨는 마트에 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과일을 사왔고 뜨끈한 국수를 끓였다. 소희와 준서는 배가 많이 고팠는지 국수를 각각 2그릇씩 먹고 간식도 많이 먹었다. 얼굴에 드디어 혈색이 돌았다.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거실에서 민준이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나는 강훈 씨를 데리고 침실로 들어갔다.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강훈 씨, 우리 더 이상 이강민을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이번에 애들을 시골에 버렸는데 다음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어떻게든 그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해요. 더 이상 애들을 짐짝처럼 버리게 둬선 안 돼요. 강훈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 지금 우리 전화도 안 받는데 애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잖아. 방법이 있어요. 나는 강훈 씨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강민 씨의 전처, 그러니까 아이들의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똑똑히 설명하고 그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아이들 양육권을 되찾아오게 하는 거죠. 이강민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요. 양육권을 그 엄마에게 줘야만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강훈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금 망설였다. 그 사람을 찾아간다고? 소용이 있을까? 강민이가 그 사람도 재혼해서 애들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건 강민 씨 말일 뿐이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말했다. 설령 정말 재혼했다 해도 아이들의 친엄마로서 자기 자식들이 강민 씨 손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가서 아이들이 시골에서 겪은 일을 말해주고 지금 강민 씨 상황이 아이를 키우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분석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걸고 강민 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분명히 양육권을 그 엄마에게 판결할 거예요. 강훈 씨는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일리가 있네. 그럼 지금 당장 찾아가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연락처랑 주소를 모르잖아. 제가 찾을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예전에 같이 식사 몇 번 하면서 카카오톡 친구를 맺었어요. 강민 씨랑 이혼한 후에 연락하기 좀 그래서 그냥 이름만 바꿔두고 삭제는 안 했거든요. 먼저 카톡을 보내서 지금 상황을 물어보고 아이들 얘기를 꺼내서 그 사람 태도를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한참 찾았다. 마침내 강민 씨 전처의 프로필을 찾았다. 그녀의 카톡 이름은 여전히 수진이었고 프로필 사진은 풍경 사진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저는 임서연, 강훈 씨 아내, 그러니까 강민 씨 형수예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소희와 준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혹시 지금 괜찮으신가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나는 조금 초조했다. 그녀가 답장을 할지 안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진 씨가 답장을 보낸 것이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네, 괜찮아요. 소희랑 준서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그녀의 답장을 보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둘러 답장했다. 수진 씨, 아이들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강민 씨가 재혼 문제로 소희와 준서를 시골 친척 집에 버렸어요. 그 집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많이 고생했어요. 저희가 오늘 막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강민 씨는
지금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저희 전화도 받지 않아요. 저희도 정말 방법이 없어서 수진 씨와 상의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요. 곧 수진 씨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녀의 글에서 나는 그녀의 초조함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뭐라고요? 강민 씨가 애들을 시골에 버렸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죠? 아이들은 지금 괜찮아요? 다치지는 않았고요.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다만 좀 고생하고 몇 끼 굶고 몸이 더러워졌어요. 저희가 목욕시키고 밥도 먹여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나는 답장하며 말했다. 수진 씨, 저랑 강훈 씨가 상의해봤는데 강민 씨는 지금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양육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아이들을 짐처럼 여기고 있어요. 수진 씨께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 아이들 양육권을 되찾아오시는 게 어떨까 제안하고 싶어요. 강민 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증거, 예를 들어 아이들을 시골에 버린 증거와 지금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법원은 분명히 양육권을 수진 씨에게 판결할 거예요. 잠시 후 수진 씨가 답장했. 서연 씨, 사실 저는 계속 아이들이 보고 싶었어요. 이혼할 때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강민 씨와 양육권을 다투지 않은 걸 많이 후회했어요. 저 지금 재혼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제가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다만 저는 강민 씨가 아이들을 잘 돌볼 거라고 믿어서 양육권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그 사람 손에서 이렇게 고생했다니 정말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네요. 저 소송할게요. 아이들 양육권을 되찾아오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제 손에는 증거가 별로 없고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서연 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수진 씨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나는 정말 기뻤다. 서둘러 답장했다. 물론이죠, 수진 씨.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증거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오늘 시골 가서 아이들 데려올 때 사진이랑 동영상을 찍어뒀어요. 그 친척 연락처도 있고요. 그분에게 증언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강민 씨가 아이들을 거기에 버려두고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강민 씨가 요즘 저희 전화도 안 받고 아이들을 보러 오지도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양육 의무 불이행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소송은 제가 아는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제가 연락해서 법률 지원을 받도록 도와드릴게요. 소장 작성부터 재판 진행까지 도와줄 거예요. 수진 씨는 곧바로 답장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감사가 가득했다. 정말 감사해요, 서연 씨. 서연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아이들 양육권을 되찾아오면 반드시 서연 씨와 강훈 씨께 제대로 감사 인사드릴게요. 고맙긴요. 저희도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걸요. 나는 답장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아이들 상황이랑 소송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변호사 친구 연락처도 드릴게요. 먼저 통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전화 주세요. 수진 씨가 답장했다. 곧 내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 씨가 건 전화였다. 나는 전화를 받고 그녀에게 아이들이 시골에서 겪은 일과 우리가 확보한 증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변호사 친구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빨리 연락해보라고 했다. 수진 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들으며 울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며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양육권을 되찾아오는 것이고 아이들이 빨리 그녀의 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수진 씨가 양육권을 되찾아오면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우리도 이강민이라는 골칫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내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어머니가 또다시 찾아왔다는 것을. 그날 오후
나는 집에서 새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수진 씨가 온 줄 알고 서둘러 문을 열러 갔다. 그런데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섭도록 굳어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나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소희와 준서를 보자 그녀는 재빨리 달려가 아이들을 자기 곁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나를 향해 소리쳤다. 임서연, 너 미쳤니? 네가 감히 강민이 전처를 찾아가서 걔 보고 법원에 소송해서 양육권을 뺏어오라고 해?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우리 이씨 집안대를 끊으려는 거냐고. 나는 잠시 멍했다. 시어머니가 이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분명히 강민 씨가 말했을 것이다.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제가 뭘 하려는 거냐고요? 저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는 거예요. 강민 씨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요. 아이들을 시골에 버려두고 고생시켰잖아요. 그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요. 양육권을 수진 씨에게 줘야만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죠? 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네가 아주 큰 잘못을 한 거야.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나를 가리켰다. 그 애들은 우리 씨 집안 핏줄이야. 어떻게 남의 손에 가게 해. 강민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애들은 이씨 집안 아이들이야. 반드시 이씨 집안에 남아야 해. 너 당장 전화해서 강민이 전처 보고 소송 취하하라고 해. 안 그러면 나랑 끝장이야. 전화 안 할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 씨는 아이들의 친엄마예요. 그녀는 아이들 양육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강민 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아이들을 시골에 버려두고 고생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녀가 소송을 걸면 법원도 양육권을 그녀에게 판결할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는 여기서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세요. 내가 억지를 부린다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얘졌다. 그녀는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어 내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 힘껏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네가 전화를 안 해? 네가 감히 쓸데없는 짓을 해? 이 재수 없는 것. 네가 우리 이씨 집안에 시집 온 뒤로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이제는 우리 이씨 집안 핏줄까지 빼돌리려고 해? 너랑 나랑 오늘 끝장을 보자. 나는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 서둘러 손을 뻗어 그녀를 밀치려 했지만 그녀는 너무 꽉 잡고 있어서 나는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다. 거실의 아이들은 겁에 질려 크게 울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달려와 시어머니의 옷을 잡아당기며 큰 소리로 외쳤다. 할머니,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우리 엄마 놔주세요. 바로 그때 강훈 씨가 밖에서 돌아왔다.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는 재빨리 달려와 시어머니를 떼어놓고 나를 자기 등 뒤로 보호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분노에 차소리쳤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서연이한테 손을 댈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강훈 씨에게서 떨어져 나가자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했다. 아들아, 내 아내 좀 봐라. 걔가 감히 강민이 전처를 찾아가서 우리 집안 애들 양육권을 뺏어가게 하잖아. 걔는 우리 씨 집안대를 끊으려는 거야.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불효자식을 낳아서 이런 재수없는 며느리를 들였을까? 강훈 씨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그는 헝클어진 내 머리를 정리해주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어머니, 서연이 말이 맞아요. 강민이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요. 아이들을 시골에 버려두고 고생시킨 건 사실이에요. 수진 씨는 아이들의 친엄마로서 양육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양육권을 그녀에게 주는 것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소희 씨 집안 핏줄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강민이 손에서 고생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게 정말 아이들을 해치는 일이에요. 너도 걔 편을 드는 거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며 강훈 씨를 가리켰다. 너희 둘 미리 짜고 친 거지? 우리 씨 집안 애들을 빼돌리려고. 내가 말하는데
어림도 없어.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절대 너희 뜻대로 되게 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 제발 좀 억지 부리지 마세요. 강훈 씨의 목소리도 조금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 일은 저희가 이미 결정했어요. 수진 씨가 소송해서 아이들 양육권을 되찾아오도록 지지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저희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이라는 말에 울음을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너희가 감히 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내가 너희 엄마야.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니? 나는 시어머니가 드러누워 소란 피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면서도 답답했다. 나는 그녀가 결코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 그녀는 분명히 다른 방법을 써서 수진 씨의 소송을 막으려 할 것이다. 나는 빨리 수진 씨를 도와 증거를 모아서 그녀가 빨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해야 했다. 하루빨리 아이들 양육권을 되찾아와서 아이들이 이강민과 시어머니의 처잔에서 벗어나게 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부짖었다. 나와 강훈 씨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것을 보고 결국 욕설을 퍼부으며 일어나 가버렸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엉망이 된 집안과 겁에 질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강훈 씨가 서둘러 와서 나를 위로하고 아이들을 달랬다. 겨우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꺼내 수진 씨에게 카톡을 보냈다. 시어머니가 우리가 그녀를 돕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최근에 조심하고 빨리 변호사와 연락해서 소송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중간에 방해할 틈을 주지 말라고. 수진 씨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이미 변호사와 연락했고 내일 로펌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하고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고 했다. 최대한 빨리 일을 진행하겠다고. 수진 씨가 그렇게 적극적인 것을 보니 나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역시나 다음 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나는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는 몽롱한 상태로 일어나 현관으로 가서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역시나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중년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옷차림을 보니 그녀의 먼 친척 언니 같았다. 예전에 집안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문을 열지 않고 문을 사이에 두고 물었다. 어머니,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낮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임서연, 당장 문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나 오늘 너랑 단판을 지으러 왔다. 네가 뭔데 강민이 전처를 시켜서 애들 양육권을 뺏어가게 해? 당장 문 열고 똑똑히 말해. 안 그러면 나 계속 여기서 문 두드릴 거야. 온 아파트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알게 할 테니까.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또 그 수법을 쓰려는 것이다. 소음으로 이웃을 괴롭혀서 내가 문을 열게 하려는 속셈이다.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이제 막 새벽 5시 반이었다. 이웃들은 모두 자고 있을 시간이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분명히 공분을 살 것이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그녀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는 소리를 녹음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누가 우리 집 앞에서 악의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와서 처리해달라고 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왔다. 경비원은 문을 사이에 두고 시어머니를 설득했다. 아주머니,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시면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저희 관리사무소에 가서 말씀하시거나 낮에 입주민들이 일어난 후에 다시 와서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난 당신들하고 갈 생각 없어. 난 임서연하고 단판을 지어야 해. 시어머니는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문을 더 세게 두드렸다. 임서연, 이 겁쟁이. 나올 자신 없으면 문 열지 마. 나 오늘 여기서 버티고 있을 테니까. 네가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 있는지 보자고. 경비원도 어쩔 수 없이 옆에서 계속 설득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나는 이렇게 버티는 것도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아이들도 깨어났다.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나는 서둘러 민준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가 다시 재웠다. 그리고 소희와 준서를 보러 갔다. 그들도 깨어나서 두려움에 찬 눈으로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아파서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엄마가 해결할 거라고 말했다. 아이들을 안정시킨 후 나는 현관으로 가서 문 밖을 향해 말했다.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조용히 하세요. 문 두드리지 마시고요. 문 열어드릴게요. 하지만 어제처럼 소란 피우시면 그때는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문 열어. 할 말 있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는 그 친척 언니를 데리고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곧장 거실 중앙으로 가서 허리에 손을 얹고 나를 쏘아보았다. 임서연, 내가 묻자. 너 우리 이씨 집안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지? 기어코 강민이 전처가 애들을 뺏어가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 친척 언니도 거들었다. 그래, 서연아. 다 한 가족인데 무슨 일이든 잘 상의하면 되지. 내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 봐라. 강민이 결혼 문제로 두 아이 때문에 속이 다 탔는데 네가 어떻게 남편을 들어서 시어머니랑 맞서니? 남이요? 나는 비웃으며 그 친척 언니를 쳐다보았다. 수진 씨는 아이들의 친엄마예요. 어떻게 남이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강민 씨야말로 아이들의 친아버지면서 아이들을 시골에 버려두고 고생시키고 돌보지도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사람이죠. 제가 수진 씨가 양육권을 되찾도록 돕는 것은 누구와 싸우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네가 감히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나를 때리려고 손을 뻗었다. 나는 서둘러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녀의 손을 피했다. 그 친척 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시어머니를 말리는 척했다. 언니, 화내지 마. 말로 잘해. 손부터 나가면 안 되지. 하지만 그녀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진심으로 말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나는 알아차렸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도와서 소란을 피우고 같이 나를 괴롭히러 온 것이다. 말로 잘해? 난 쟤랑 할 말 없어. 시어머니는 친척 언니의 손을 뿌리치고 거실 테이블로 가서 유리컵을 집어들어 바닥에 쨍소리를 내며 던졌다. 유리컵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크게 울기 시작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왜 제 물건을 던지세요? 여긴 제 집이지. 어머니가 소란 피우실 곳이 아니에요. 내가 던졌어. 어쩔 건데? 시어머니는 또 거실 테이블 위에 과일 접시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졌다. 과일과 접시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내가 말하는데 임서연, 네가 강민이 전처 소송을 막지 않으면 나 매일 너희 집에 와서 물건 던질 거야. 너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자고. 그 친척 언니도 옆에서 부채질했다. 그래, 서연아. 네 시어머니도 오죽하면 이러시겠니? 그냥 시어머니랑 맞서지 마. 아이들은 남의 손에 크는 것보다 이씨 집안에 있는 게 낫지. 강민이 전처 좀 설득해서 소송 취하하라고 해. 다 한 가족인데 화목하게 지내야지. 화목하게요? 나는 그들을 보며 기가 막혀 웃었다. 지금 이러시는 게 화목한 건가요? 이건 강도짓이에요. 제가 말하는데 저는 수진 씨를 설득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반드시 아이들 양육권을 되찾아야 해요. 당신들이 여기서 또 물건을 던지면 나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네가 신고한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세등등했다. 그녀는 TV 장식장으로 가서 내가 새로 산 빔 프로젝터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했다. 나는 서둘러 달려가 그녀를 막았다. 만지지 마세요. 제 프로젝터예요.
제가 수백만 원 주고 산 거라고요. 내가 만질 거야, 던질 거야. 시어머니는 힘껏 버티며 프로젝터를 빼앗아 던지려고 했다. 나는 프로젝터를 꽉 잡고 그녀와 실랑이를 벌였다. 바로 그때 강훈 씨가 아침 조깅을 마치고 돌아왔다. 거실의 광경을 보고 그는 서둘러 달려와 시어머니를 떼어놓았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또 집에 와서 소란 피우고 물건을 던지세요? 내가 소란 피우는 게 뭐 어때서? 시어머니는 강훈 씨를 향해 소리쳤다. 내 아내가 남을 시켜서 우리 이씨 집안애들을 뺏어가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네가 양심이 있으면 당장 내 아내 보고 강민희 전처를 막으라고 해. 안 그러면 나 너랑 모자 관계 끊을 거야. 모자 관계를 끊어요? 강훈 씨도 화가 났다. 어머니, 제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강민희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아이들을 시골에 버려두고 고생시켰으니까 수진 씨가 양육권을 되찾으려는 거잖아요. 이건 서연이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계속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시면 모자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해서 어머니를 잡아가게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강훈 씨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해졌다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불효자식을 낳아서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밖으로 굽게 만들었을까? 자기 친엄마를 괴롭히는 남편을 들다니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니? 그 친척 언니가 서둘러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강훈 씨를 향해 말했다. 강훈아,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래도 내 엄마인데 네가 좀 저들여야지. 아이들 문제는 다 같이 천천히 상의하면 되지. 경찰에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상의요? 저희는 어머니랑 여러 번 상의했어요. 어머니는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강훈 씨는 바닥에 널브러진 조각들을 가리켰다. 어머니는 오늘 새벽 5시부터 와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 집 물건을 이렇게 많이 던졌어요. 이건 더 이상 상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고의적인 재물 손괴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그렇게 말하며 강훈 씨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시어머니는 강훈 씨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마침내 겁을 먹었다. 그녀는 서둘러 강훈 씨의 손을 잡았다. 신고하지 마. 나 더 이상 소란 안 피울게. 물건 안 던질게. 신고하지 마. 이제 와서 무서우세요? 강훈 씨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진작에 그러셨어야죠. 어머니께서 저희랑 잘 상의하셨으면 저희도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몇 번이나 집에 와서 소란 피우고 물건 던지고 저희를 위협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저희가 어머니랑 잘 상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강훈 씨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바닥에 널브러진 조각들을 보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강훈 씨를 화나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무 급해서 그랬어. 나는 아이들이 이씨 집안을 떠나는 걸 원치 않아서 일부러 너희 물건을 던지려던 건 아니었어. 급하다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죠. 강훈 씨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양육권은 반드시 수진 씨에게 가야 해요. 왜냐하면 강민희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으니까요. 어머니께서 또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시거나 수진 씨를 괴롭히시면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정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친척 언니도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부채질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강훈 씨는 그들을 한번 쳐다보고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지금 당장 친척분 데리고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바닥에 있는 조각들 깨끗하게 치우시고요. 안 그러면 나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고 친척 언니를 데리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서투르게 치우는 모습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잘 상의하려 했다면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며 우리를 압박하지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각들을 다 치운 후 시어머니와 그녀의 친척 언니는 서둘러 도망치듯 가버렸다. 그들이 떠난 후 나와 강훈 씨는 엉망이 된 집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강훈 씨가 다가와 나를 안으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 또 당신 힘들게 해서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엄마를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몇 번이나 당신을 괴롭히게 했네. 당신 탓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 막무가내이신 거지. 당신도 최선을 다했어. 다행히 이번에 당신이 제때 돌아와서 그렇지 않았으면 그분이 무슨 짓을 더 했을지 몰라. 앞으로 더 조심할게. 다시는 집에 와서 소란 피울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강훈 씨는 말했다. 나 내일 관리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좀 더 신경 써달라고 할게. 우리 엄마가 또 와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우리한테 알려주거나 아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조금 놓였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결코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할까봐 무서워서 갔지만 다음에는 더 심한 방법을 생각해내서 수진 씨의 소송을 막으려 할 것이다. 나는 수진 씨에게 알려줘야 했다. 조심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라고. 그래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 씨에게 카톡을 보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최근에는 혼자 외출하지 말고 시어머니나 강민 씨의 괴롭힘을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자신을 보호하라고. 수진 씨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했다. 변호사가 이미 소장을 준비했고 내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최대한 빨리 일을 진행해서 하루빨리 아이들 양육권을 되찾아오겠다고. 수진 씨가 그렇게 단호한 것을 보니 나는 마음이 놓였다. 나는 정의가 반드시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믿었다. 이강민과 시어머니의 악행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고 아이들은 반드시 수진 씨 곁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수진 씨를 괴롭히러 갈 줄은. 다음 날 오후 수진 씨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서연 씨, 큰일 났어요. 당신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우리 집 문 앞에서 울고불고 소리 지르면서 제가 자기 손자, 손녀를 뺏어간다고 우리 집 문을 부수겠다고 해요. 저 어떡하죠? 나는 수진 씨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 이 시어머니 정말 너무하다. 감히 수진 씨를 괴롭히다니. 나는 서둘러 수진 씨에게 말했다. 수진 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문 잠그고 열어주지 마세요. 제가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경찰이 가서 처리하도록 할게요. 집 주소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경찰한테 바로 가달라고 할게요. 네, 지금 바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수진 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곧 그녀의 주소를 보내왔다. 나는 서둘러 112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하고 수진 씨의 주소를 알려주며 빨리 가달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또 강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가 수진 씨를 괴롭히러 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강훈 씨도 듣고 화가 나서 지금 바로 휴가를 내고 가보겠다고 했다. 수진 씨가 다치게 둘 수는 없다고. 나와 강훈 씨가 수진 씨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이미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와 강훈 씨를 보자 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너희는 왜 왔어? 너희도 이 여자 편들어서 내 손자, 손녀 뺏어가려는 거지. 내가 말하는데 어림도 없어. 입 닥치세요. 강훈 씨는 시어머니를 향해 분노에 차소리쳤다. 어머니는 지금 수진 씨의 정상적인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또 소란 피우시면 경찰관님이 어머니를 경찰서로 연행해서 구류시킬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는 경찰 손에 들린 수갑을 보고 마침내 겁을 먹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아주머니, 저희가 이미 경고했습니다. 만약 또 이 여성분을 괴롭히거나 임서연 씨 가족을 괴롭히면 저희는 법에 따라 아주머니를 처벌할 것입니다. 구류와 벌금을 포함해서요.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세요. 앞으로는 이곳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고 도망치듯 가버렸다. 경찰은 또 수진 씨를 향해 말했다. 여성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세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그리고 서연 씨와 강훈 씨도 감사해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고맙긴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내가 말했다. 지금은 괜찮아요? 놀라지는 않았고요. 괜찮아요. 좀 무서웠는데 다행히 제때 와주셔서요. 수진 씨는 말했다. 변호사가 이미 소장을 제출했어요. 법원에서 빨리 재판 날짜를 잡아준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아이들 양육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나는 수진 씨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항상 지지할게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해요. 수진 씨를 위로하고 나와 강훈 씨는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반드시 이강민과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이 이렇게 제멋대로 남을 괴롭히게 둘 수는 없다. 법원 재판 날짜는 금방 다가왔다. 재판 전날 수진 씨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다. 서연 씨, 내일 재판인데 저 좀 무서워요. 만약 법원에서 양육권을 저한테 판결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나는 서둘러 그녀를 위로했다. 수진 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 손에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이강민이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법원은 분명히 양육권을 수진 씨에게 판결할 거예요. 내일 저와 강훈 씨가 같이 가서 응원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우리가 시골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올 때 찍은 사진과 동영상에는 아이들이 낡은 옷을 입고 딱딱한 호빵을 먹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친척의 증언 녹음, 이강민이 새 차를 산 구매 영수증, 그가 차 살 돈은 있으면서 아이 키울 돈은 없다는 증거, 그리고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던진 동영상, 그리고 그녀가 수진 씨를 괴롭힌 경찰 신고 기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강민과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와 강훈 씨는 법원 앞에서 미리 수진 씨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 씨가 왔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손에는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우리를 보자 그녀의 긴장된 표정이 조금 풀렸다. 우리에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 강훈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죠. 어서 들어가요. 늦으면 안 되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며 강훈 씨와 함께 수진 씨를 따라 법원으로 들어갔다. 재판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강민과 시어머니가 이미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이강민은 구겨진 셔츠를 입고 눈빛이 흔들리며 우리를 쳐다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얼굴로 수진 씨를 죽일 듯이 쏘아보고 있었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며 개정을 선언했다. 먼저 수진 씨의 변호사가 소송 청구를 진술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소희와 준서의 친모로서 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며 두 아이의 양육권을 제 의뢰인에게 판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이강민은 아이들의 친부로서 장기간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아이들을 시골 친척집에 버려두고 고생시켜 아이들의 심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쳤습니다. 둘째, 피고 이강민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최근 수천만 원 상당의 새 차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고 이강민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 제 의뢰인을 괴롭혀 제 의뢰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아이들의 성장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마치자 판사는 이강민을 보고 답변하라고 했다. 이강민은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저는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일이 바빠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서 시골 친척 집에 보낸 겁니다. 새 차는 업무상 필요해서 산 거지 사치를 부리려고 산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여자친구와 상의해서 아이들을 잘 돌볼 겁니다. 재판장님, 양육권을 그녀에게 판결하지 말아주십시오. 일이 바빠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고요? 수진 씨의 변호사는 비웃으며 우리가 미리 정리한 증거를 제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이강민이 아이들을 시골 친척 집에 보냈을 때의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친척의 증언 녹음입니다. 녹음에서 친척은 피고가 단돈 20만 원만 주고 아이들을 거기에 버려두고 돌보지 않았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거기서 자주 밥을 굶고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일입니까? 변호사는 또 이강민의 차량 구매 영수증을 제출했다. 이것은 피고 이강민이 지난달에 새 차를 구입한 영수증입니다. 차값은 수천만 원입니다. 피고는 새 차 살 능력은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 입을 옷 사줄 돈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전혀 아이를 양육할 생각이 없고 단지 아이들을 짐으로 여겼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이강민은 증거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일어나 판사를 향해 소리쳤다. 재판장님,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강민이는 결혼해야 해서 잠시 아이들을 시골에 보낸 거예요. 걔는 앞으로 아이들 잘 돌볼 거예요. 저 여자는 이미 재혼했는데 어떻게 두 아이를 잘 돌보겠어요. 아이들은 우리 이씨 집안 핏줄인데 반드시 이씨 집안에 남아야 해요. 피고 가족은 조용히 하세요. 판사는 엄숙하게 말했다. 법정은 증거를 말하는 곳이지 당신이 소란 피우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또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판사에게 겁을 먹고 서둘러 앉았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이어서 판사는 우리에게 다른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던진 동영상과 그녀가 수진 씨를 괴롭힌 경찰 신고 기록을 판사에게 제출했다. 판사는 다 보고 나서 소희와 준서의 의견을 물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판사는 서기를 시켜 아이들과 따로 이야기해서 아빠와 살고 싶은지 엄마와 살고 싶은지 물어보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기가 돌아와서 판사에게 보고했다. 재판장님, 두 아이 모두 엄마와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와 살 때는 자주 밥을 굶고 아빠에게 혼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마와 있을 때가 즐겁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수진 씨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서둘러 그녀에게 휴지를 건넸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보고 이강민과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법봉을 두드리며 판결을 선고했다. 본 법원은 피고 이강민이 아이들의 친부로서 장기간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아이들을 시골 친척 집에 버려두고 고생시켜 아이들의 심신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쳤으며 피고는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거부하여 아이를 양육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원고 정수진은 아이들의 친모로서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있고 아이들이 명확히 원고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원고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첫째, 소희와 준서의 양육권을 변경하여 원고 정수진이 양육한다. 둘째, 피고 이강민은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매월 각 아이에게 200만 원의 양육비를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셋째, 피고 이강민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아이들의 호적을 원고 정수진 명의로 이전한다. 판결 결과를 듣고 수진 씨는 감격해서 울기 시작했다. 나와 강훈 씨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강민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이 결과를 믿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이 판결은 불공평해요. 아이들은 우리 씨 집안 핏줄인데 어떻게 저 여자에게 판결할 수 있어요? 저는 불복합니다. 항소할 겁니다.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 기간에도 본 판결은 여전히 효력을 발생합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말했다. 만약 또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면 구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겁을 먹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했다. 이강민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법정을 나왔다. 수진 씨는 내 손을 꼭 잡고 감사하게 말했다. 서연 씨, 감사해요. 서연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 아이들 양육권을 되찾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아이들 잘 돌봐서 행복하게 살게 할게요. 고맙긴요. 당연한 결과인걸요. 내가 말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해요. 바로 그때 이강민이 갑자기 다가와서 수진 씨에게 말했다. 수진아,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알아. 너랑 아이들한테 미안해. 앞으로 양육비는 제때 보낼게. 내가 아이들 자주 보러 가도 될까? 수진 씨는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 씨는 말했다. 아이들 보는 건 괜찮아. 하지만 반드시 나랑 미리 약속해야 해. 그리고 예전처럼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또 아이들 힘들게 하면 다시는 아이들 못 보게 할 거야. 이강민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 앞으로 아이들한테 잘할게.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을게. 시어머니도 다가왔다. 그녀는 수진 씨를 보고 또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의 분노가 없었다. 오히려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수진아, 서연아,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너희 보고 애들 키우라고 강요하면 안 됐는데, 앞으로는 너희 방해하지 않을게.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시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놓였다. 비록 이전에 그녀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 일이 해결되었으니 우리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었다. 법원에서 나온 후 수진 씨는 우리를 그녀의 새 집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새 집은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다. 수진 씨는 이미 소희와 준서의 방을 준비했고 새 옷과 장난감을 사두었다고 했다. 아이들이 이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강민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소희와 준서는 수진 씨를 보자마자 달려가 수진 씨의 다리를 붙잡고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불렀다. 수진 씨는 아이들을 안고 엉엉 울었다. 나와 강훈 씨는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 후로 수진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강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월 제때 양육비를 보냈고 가끔 아이들을 보러 왔다. 아이들에게도 예전보다 훨씬 잘해주었다. 시어머니는 다시는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가끔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 소식을 물었다. 말투도 훨씬 공손해졌다. 나와 강훈 씨의 생활도 평온을 되찾았다. 더 이상 이강민과 시어머니의 일로 시달리지 않았다. 민준이도 2명의 친구가 생겨서 자주 같이 놀았다. 새 아이는 아주 잘 지냈다. 가끔 나는 생각한다. 만약 그때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수진 씨가 양육권을 되찾도록 돕지 않았다면 지금의 생활은 어땠을까? 아마 나는 2아이와 시어머니에게 시달려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 가정도 그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것이다. 다행히 나는 내 원칙을 지켰다. 수진 씨와 아이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활도 평온을 되찾았다. 이 일을 통해 나는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다. 다른 사람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소위 정의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생활과 이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직 자신의 원칙을 지켜야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